최근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분담금 20%에서 10%로 낮춰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 분담금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50억 달러가량의 차관 요청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장에서 콩나물 사냐?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분담금 납입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외교 결례다, 상당히 무례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비율 축소가 어려울 경우 현지 생산시설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50억 달러 가량의 차관 요청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깎아달라는 보도는 일부 과장이 있었지만 KF-X 사업을 빌미 삼아 50억 달러 가량의 차관 요청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KF-X 사업비는 전체 비용의 20%, 약 1조 7,338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약 6,044억 원 상당의 체불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그동안 부담한 사업비는 꼴랑 2,272억 원 상당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분납금 연체로 차질이 생길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달 KF-X CJ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방산업계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 정부의 KF-X CJ 1호기 출고식 참석 등 방한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동행하며 전용기를 타고 방한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그동안 KF-X 공동 개발 사업, 대우조선해양과 2차 잠수함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당사자로 꼽힙니다. 그는 차기 2024년 대선 인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이번 방한의 의미는 큽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방한 요청은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중순 공동 건조한 잠수함 인도식을 계기로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KF-X 출고식에 참석하며 국방장관 회담, 최고위급 면담 등을 할 예정입니다. 프라보워의 방한으로 고착 상태에 빠진 양국 방산협력 사업이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에 대해서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이 왔다고 KF-X 분담금 일부 지급과 2차 잠수함 사업 진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KF-X 공동 개발에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한국 측에 무려 5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의 차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쉽게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서 지원받는 해당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까지 짜놓았습니다.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 등 영농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개발하려는 경작지는 전체 77만 헥타르 규모로 이는 싱가포르 국토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같이 전투기 만들자고 투자를 약속했지만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해오다 돌연 송금을 멈추더니 우리가 영농사업을 해야 한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5조 6천억 원의 차관 제공을 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인데요.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꼴랑 1조 7,338억 원 수준입니다. 1조 7억 원을 낼 테니 5조 6천억 원을 지원해달라? 대체 어디서 나온 셈법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KF-X 시제기 동체 조립에 착수했을 때 공동개발 미연급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에 나섰을 당시 기체와 공장 내부 걸개 등에 인도네시아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
않다는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지저분한 인도네시아의 수작에 신물난다, 경제난 운운하며 약올리는 행태는 추태다, 동네 조물애기처럼 찍적거리는 인도네시아라는 존재 털고 가자, 말 들어주어도 또 다른 트집으로 뒤통수 칠 놈들이다, 인도네시아 정치하는 애들이 양심이 없구나, 유럽산 라팔 비행기 산다고 기억하고 한국에는 돈 없으니 돈도 깎아달라, 한국 돈으로 인도네시아에 전투기 공장 지어달라, 이것들 완전히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들이다. 인도네시아한테는 팔지 마라. 돈 더 줘도 줄까 말까다. 먼저 신용을 버린 건 니들이다. 버려라. 필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KF-X를 개발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지난 2월 24일 경남 사천 카이 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 1호기 언론 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양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페페TV야, 인도네시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그거 참 다행이다.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야?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신감의 원천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제기 출고가 완료 단계에 이르는 등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 또 하나는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주는 시제기 수가 극소량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시제기 출고 시까지 진행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KF-X를 약 40여 대 생산하는데 이 중 한국이 시제기로 생산해주는 양은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시나리오가 시제기 생산량 목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페페TV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니 진짜로 인도네시아 지금 빠지는 게 더 낫겠다. 전투기 성능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괜히 공동개발에 이름 올려놓고 나중에 여기저기 지들이 만들었다며 설치고 다닐 거 아니야. 어휴, 그 꼴은 못 보지. 근데 그 공동개발이 무산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동개발에서 빠지기 위해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낙장 불입 이미 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은 양국 간의 비용 분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지불 의무 연속 2회 미이행 시 인도네시아 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개발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에 대해선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간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방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8년까지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사업의 최대 고객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무기 사업을 진행할 때 껴달라며 신신당부를 해왔고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남은 납입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신용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고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함께 사업을 이어나가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현대 항공전력의 핵심인 A사 레이더를 우리 손으로 국산화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깜짝 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과 달리
독립적인 모듈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때문에 탐색 범위가 넓고 속도 역시 빠른 데다 정확도까지 높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1200개가 박힌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지 평가에서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 덕분에 이렇게 뛰어난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술과 자본도 좋으니 합작을 하면 윈윈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기술 개발, 업그레이드를 함께하고 생산 및 판매는 한국이 맡는다면 어차피 한국은 산업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자국 기술 부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각종 미사일과 무기 등 무기와 관련된 제휴에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7위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20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투기 강국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KF-X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 가격 약 6,500만 달러와 저렴한 유지비를 앞세워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 측에서는 미국도 F-35 운영 유지비가 비싸서 4.5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할 것인가, 기존 항공기의 성능을 개량할 것인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KF-X의 경우 6,500만 불 수준이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 중국을 대표하는 강인 황하상류에서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당 당국은 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돼지 사체들은 강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온 것인지 정확 파악이 안 되어 중국 당국에서는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변 CCTV를 제대로 추적하거나 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당국에서 왜 난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며 공산당 당국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역복으로 중무장한 연구원들이 강변에 물려들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가축이 정상적인 사유로 죽었다 하더라도 당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히 소독을 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구 WH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기원은 박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죠. 물론 미국을 주축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WHO가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며 코로나19는 중국의 우한 연구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라는 그들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기원이 둘 중 어느 쪽이건 돼지 사체를 폐기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출동했다는 사실은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기에 지역 주민들은 공산당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이들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자국 내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움직임에만 바쁠 뿐입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영국을 주축으로 한 국가들은 빠르게 백신 접종 속도를 보여주며 코로나19 4차 대확산이라 불리는 지금의 시기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것이고 중국 주변 국가들을 포섭할 것은 뻔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이들보다 빨리 주변국들과의 백신 외교를 형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중국은 한국에게 큰 제안을 건넸습니다. 중국은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코드라는 방식을 이용해 코로나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판 백신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타국에서 중국판 백신 여권을 사용한다면 이들이 중국에 입국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해준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한국에게도 역시 똑같은 제안을 하였죠.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확장형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선발표를 하면 한국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외교부 장관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여권을 들여오려면 한국 규제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중국의 백신은 한국에서 인정할 만큼 검증됐다 말하기 어렵다. 중국판 백신 여권을 허용해준다는 것은 곧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무조건 허용해준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중국산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산 백신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셈이죠.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논문을 통해 최소한의 인증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백신은 그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자료조차 한국에 넘어온 적이 없다며 백신 외교를 제안한 중국의 뻔뻔함에 분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원조사에서도 대놓고 중국 편파 판정을 내릴 정도로 친중 성향이라 평가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조차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백과 시노팜에 대해서는 긴급 사용 신청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오직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빈곤 지역에서만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심정에 중국의 백신 외교를 받아들였죠. 중국 외교부가 한국을 비롯해 호주, 나이지리아,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 백신 외교를 제안했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국가들만이 그들의 제안에 마지못해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보가 무색하게 세간에는 중국산 백신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소식들만 연일 보도되고 있을 뿐인데요. 산시성 시안시의 의료계 종사자인 류모 씨는 지난 1월 말과 2월 초 총 2차례에 걸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그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시안의 확진자는 백신 접종 후에 감염됐다 라는 해시태그가 1억 9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당국의 검열로 인해 순식간에 삭제되긴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2억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국민들조차 중국산 백신의 위험성이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백신 외교를 맺게 된 파키스탄에서는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참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지은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죠.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주 원료의 공급이 막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신들의 백신 생산을 위해 원료 수출을 막아 급격한 공급 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대형사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2년치 이상의 재고를 넉넉히 쌓아놨지만 원료를 그때그때 구하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경우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빛을 볼 준비를 하던 K바이오에 초비상사태가 발령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댓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에 눈길을 끕니다. 아무리 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절대 중국으로 눈을 돌리지는 말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을 당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중국산 원료를 사서 가공하자 국내에서 형성되는 여론과는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본이 절대적인 원인 제공자였기에 한국이 중국을 이용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절대적인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와 민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탈코로나를 맞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노 차이나 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특이합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심각해지는 중국의 도를 지나친 패권주의가 한국인들의 심기를 크게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신을 조선족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중국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의 사태 때문에 모든 조선족이 싸잡아 욕먹는 것은 답답하고 서운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격화되는 반중 감정으로 인해 가만히 있던 한국 내 중국 동포들의 인식이 싸잡아 나빠지고 있다. 요즘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을 향해 이유 없이 혐오 발언을 쏟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타국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동포들을 향해 편견 가득 찬 발언을 쏟아붓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왜 유독 우리에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싸해질 뿐입니다. 국적이 중국이고 자기 스스로 중국인이라 말한다. 이 글에서조차 글쓴이는 자신들이 타국에서 살고 있다 말하지 않았나? 그럼 대체 뭐가 동포란 말인가? 그냥 중국인일 뿐이다. 조선족은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일 뿐이다. 정체성이 자유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중공에 있다. 설령 그들이 모든 문제를 배제하고 한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더라도
우선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툭하면 칼 들고 싸워 한국인들이 접근하기도 무서워하는 동네에서 대체 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조선족은 우리의 동포일까요?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